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양리 전경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기초양리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요. 이번 시간에는 약물의 실제에서 당뇨병 치료제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구충제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치료제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312페이지 됩니다. 자, 당뇨병이란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여 혈당이 증가하는 질환이죠. 자, 췌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 있어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다. 자,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이 두 가지 다 호르몬이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글루카곤은요,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거죠. 근데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 분비가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져 있어요. 대체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올라가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당뇨병 중에는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먼저 1형 당뇨병이란 것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다 라고 해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체 당뇨병 중에 2%가 해당하고요. 자, 급성으로 오는 소아당뇨가 1형 당뇨병에 해당해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 1형 당뇨병은 케톤 산증이라는 이제 혈액이 산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수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슐린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2형 당뇨병을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당뇨가 2형 당뇨병을 말하는 거죠. 자, 인슐린 분비가 감소가 되어서 혈당이 올라가는데요. 보통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검진 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주로 40대 이상에서 발병이 되고 가족력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자, 식이나 운동이나 체중 조절로 초기에 관리가 가능한데, 자, 당뇨가 더 진행이 되면 혈당 강화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당뇨병의 증상으로 3대 증상 있죠. 다뇨, 다갈, 다식의 3다 증상이라고 하죠. 또 소변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는 것이 당뇨병의 증상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검진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형 당뇨병에서도 먹는 약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이제 췌장의 기능이 저하가 될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슐린 치료는 주로 1형 당뇨병에서 적용이 되는데 2형 당뇨병도 다른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인슐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당뇨병 치료제 중에 먼저 인슐린에 대해서 볼게요. 인슐린은 호르몬으로 주사제로 나옵니다. 자, 당뇨병 환자에게 피하 주사로 투여하게 되죠. 인슐린은 아까도 말했지만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죠. 자, 시중에 주사제로 나온 인슐린이 사실 사람의 인슐린이 아니고 돼지나 가축에서 추출한 인슐린인데 사람의 것과 구조가 같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혈당을 낮추는데 약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작용 기전, 인슐린은 호르몬이다. 자, 혈중 포도당을 세포 내로 유입이 되도록 촉진한다 라고 하는 거. 혈액 중에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거니까 혈액 중에 포도당을 없애는 게 아니고 세포 내로 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포도당 수치는 낮아지고 세포 내로 유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어 준다라고 하는 거. 자, 양리작용 보실게요. 세포 내 지방, 단백질,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하고요. 자, 이게 인슐린이 하는 기능이죠. 반대로 글루카곤은 세포 내 지방, 단백질, 글리코겐 분해를
분해를 시켜가지고 혈당을 높이는데 그 인슐린은 반대로 혈액 중에 포도당을 지방, 단백질, 글리코겐 합성한 데 써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 중에는 당을 낮춘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세포 내로 포도당이 이동되도록 촉진성 확산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자, 확산이 뭐예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에너지 없이 저절로 용질이 이동하겠지만 촉진해주는 운반체가 있으면 더욱 확산을 빨리 일으키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촉진 확산이라고 우리 해부학에서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자, 그러니 포도당이 확산으로 인해서 세포 내로 서서히 이동하겠지만 자, 인슐린이 운반체가 돼가지고 더욱 그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거죠. 확산을 촉진해서 빠른 속도로 포도당을 이동시켜 준다는 게 바로 촉진 확산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단백질 및 지방 합성을 증가시키고 글리코겐, 지방, 단백질의 분해를 억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글리코겐, 지방, 단백질이 분해되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그걸 억제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의 양리작용 되겠습니다. 자, 인슐린은 주로 1형 당뇨병에서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2형 당뇨병에서도 다른 약물로 조절이 안 되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다음은 인슐린 투여 환자의 교육을 살펴보시면 이건 313페이지 팁 부분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인슐린은 사용하기 전에 용기를 두 손바닥 사이에 놓고 가볍게 막 흔들면 기포가 생기죠. 흔들지 말고 가볍게 굴려서 고르게 섞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투여 전에 살펴보고 이물질이 있어도 안 되고 내용물이 굳어 있거나 용기에 침착된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 버려야 됩니다. 이제 꼼꼼히 확인해야 되겠죠. 자,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게 휴몰린 R이라고 해서 속효성 인슐린이에요. 얘는요 이제 투명해요. 투명하고 무색이에요. 그래서 섞을 필요는 사실 없는데 투여하기 전에 인슐린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뿅. 자, 요거는 휴몰린 N이라고 속효성 아니고 지속성 휴몰린인데 인슐린인데 이 약물은 아래쪽에 보시면 뿌옇게 하얀 용액이에요. 그죠? 하얀 용액인데 얘는 골고루 섞이게 하얀 용액인데 골고루 섞이도록 굴려줘야 된다는 거죠. 손바닥 사이에 놓고. 사실은 이렇게 요즘에는 앰플로 나온 거보다 바이알로 나온 거보다는 펜으로 나온 인슐린을 많이 씁니다. 이제 펜 형식으로 뿅 보시면은 이렇게 펜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앞에 요 바늘 있죠. 니들 부분만 일회용으로 계속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 편리해졌어요. 자, 펜으로 된 인슐린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단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처방에 따라서 4단위, 8단위, 16단위 이렇게 숫자를 맞추고 주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용량으로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부, 상박, 대퇴 부위를 순환하면서 피하 주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주사 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바꿔서 주사를 한다는 거죠. 주사 맞는 부위를. 자, 주사 부위표라고 해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스티커 같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파스인데 파스 같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이런 스티커 같은 걸 상박이라든지 복부에 붙여 놓고 여기 구멍으로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사 부위를 바꿔가면서 주사를 맞아요. 그렇게 이 상박 부위에 구멍을 다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복부에 붙이는 거죠. 그걸 떼버리고 복부에도 이렇게 차례대로 다 구멍구멍 주사 맞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대퇴 부위에 맞고 이런 식으로 같은 부위에 주사를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 같은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맞았던 부위의 지방이 변형이 잘 되기 때문에 살이 막 단단해지고 멍울이 생겨요. 또 그 부위가 막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복부나 상박, 대퇴 부위는 또 혈관이나 신경이 없고 지방 침착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사하기 좋은 부위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저혈당 증상 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사탕 즉시 섭취한다. 자, 인슐린이 갑자기 혈당을 막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한이라든지 배고픔, 떨림, 오한, 두통 등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즉시 본인들은 알아요. 그게 저혈당 증상인지. 그럼 즉시 사탕을 입에 넣고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항상 사탕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추가로 주사는 용량은 정확하게 재어야 되고 아침 식전 30분 전에 주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자, 인슐린 주사가 바늘이 아주 가늘죠. 자, 알코올을 이제 맞을 부위에 소독을 하고 피하 주사를 하고 뺄 때는 주사 약물이 다 들어가고 나서 바로 빼지 말고 속으로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잠시 기다렸다가 같은 각도로 빼는 게 좋습니다. 자, 바로 주사 바늘을 빼면은 그 바늘 구멍으로 약물이 쭈루룩 흘러나와 가지고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물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주사 바늘을 빼주고 바로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주사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경구용 혈당 강화제 볼게요.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먹는 당뇨약이죠. 성숙기 발현형 당뇨병에서 제2형 당뇨병에서 식이요법으로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뭐 절대 안심하고 뭘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겠죠. 자,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기본적으로 식이나 체중 조절 그리고 운동요법을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약효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자, 경구용 혈당 강화제의 종류를 보시면 먼저 설폰 요소제 나옵니다. 클로르프로파마이드, 글리클라자이드, 글리메피라이드 해서 이드로 끝나죠. 자, 사실은 책에는 약 종류만 주르륵 써놨고 그게 설폰 요소제인지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약물인지 뭐 그렇게 구분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뭐예요? 약물 이름만 알아도 시험 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클로르프로파마이드, 글리클라자이드, 글리메피라이드, 마이드, 자이드, 라이드라고 이렇게 끝나는 약물들은 사실 설폰 요소제예요. 설폰 요소제는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 인슐린을 촉진한다 하는 약물이에요. 인슐린 자체를 촉진하는 약물을 설폰 요소제라고 하고 클로르프로파마이드, 글리클라자이드, 글리메피라이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임상에서 쉽게 상품명으로 볼 수 있는 약 이름은 디아비네스, 디아미크론, 아마릴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앞서서 혈압약 강의할 때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 혈압약 부분에 댓글에서 정정은 해놨는데 제가 그때 약을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어요. 떠올린 약이. 그때 이뇨제를 설명하면서 혈압약 중에 알닥톤이라는 약을 그때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하면서 초록색 조그만 땅콩같이 생긴 약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마리를 그때 떠올렸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알닥톤은 이뇨제로 연노란색 조그만 동그란 약이에요. 땅콩같이 생긴 약은 이거야, 이거. 아마릴. 이렇게 즉흥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런 실수를 하고 그때는 또 인지를 하지 못해갖고 정정을 바로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당뇨약으로 많이 쓰이는 아마릴 땅콩같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봅니다. 자, 아카보스, 보글리보스 얘들은 보스라고 끝나네요. 그죠? 얘네들은 이제 소장에 이제 당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억제를 해서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는 약물들이에요. 자, 상품명으로는 글루코베이, 베이슨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약물들도 아주 많이 쓰입니다. 자, 사실 이거 외에도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는 메트포르민이나 또 세포로 포도당 유입을 촉진시키는 글리타존 뭐 이런 약물들도 있는데 책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당뇨병 치료제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궁수축제와 자궁이완제가 나오는데 먼저 자궁수축제를 보실게요. 자, 자궁수축제는 어떨 때 사용하는 약물일까요? 자궁수축제라고 하는 것은 유도분만에서 쓰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정상분만과 유사하게 자궁의 수축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만 전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산모와 태아의 가장 좋은 조기 질분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 약물로는 옥시토신과 에르고노빈이 있어요. 자, 옥시토신은 우리가 호르몬으로 알고 있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옥시토신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해서 제가 옥항상제님이 뇌하수체 전엽이 아니라 후엽에 계신다고 했어요. 딱 대문을 들어가면 후엽까지 걸어 들어가야지 우리가 거대한 옥항상제님을 뵐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옥은 뭐야? 옥은 옥시토신, 항은 항이뇨 호르몬 해서 옥항상제라고 그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바로 분만을 촉진하는 자궁을 수축하는 그런 호르몬이었죠. 자, 그걸 약제로 쓰는 겁니다. 호르몬제예요. 자, 분만 촉진제, 자궁 수축제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 옥시토신이 분만 후에도 또 작용을 하죠. 자궁을 수축했다가 이제 분만하고 나면은 이제 유방에서 유즙을 분비하도록 촉진하게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부작용은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아이가 셋이 있어요. 자, 셋 다 유도분만으로 옥시토신의 도움을 받아서 분만을 했는데 자, 둘째, 셋째는 제가 경산모라서 그런지 첫째 때는 입원을 하고 하루 반 동안 진통을 했어요. 옥시토신을 달고. 근데 둘째, 셋째는 뭐 2시간, 뭐 1시간 뭐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첫째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야. 하루 반 동안. 이때 옥시토신 부작용으로 진통을 하면서 막 동시에 토를 했어. 계속 신물까지 막 다 토하고도 계속 헛구역질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막 나중에 속이 막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진통하고 위통하고 같이 했답니다. 너무 괴롭고 나중에는 막 전신도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용에 오심, 구토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구토, 오심도 있어요. 책에는 보면 막 여기 빨간 줄 막 쳐놨어. 자, 부작용 봅니다. 혈압 상승, 부정맥. 자, 신생아에게 섬액이 올 수 있어요. 엄마의 자궁 수축으로 인해서 신생아에게는 섬액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신생아도 모니터링 잘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수액에다가 믹서를 해가지고 그 용량을 조절하면서 투여받게 됩니다. 자, 주의 보세요. 주의. 과량 사용하면 자궁에 과도한 자극을 일으켜서 자궁 파열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에르고노빈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자, 에르고노빈이라는 약물은 정맥으로도 주사하고 근육 주사로도 줘요. 자궁근 무력증과 그리고 분만 후에 출혈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요 줄 빼먹었죠? 또한 자궁수축제는 산후의 출혈 방지 그리고 부전유산의 잔유물 배출. 자, 우리가 유산을 하게 되면 자궁 내에서 배출되지 못할 때 그 자궁의 일부, 태반 조직 일부라든지 태아 조직의 일부가 배출되지 못하면 안에서 감염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수축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잔유물을 마저 배출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314페이지 아래쪽 팁에 보시면 이 기출문제예요.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임신 36주 조기 파막이 된 후 12시간 지난 인부에게 자연 진통이 오지 않으면 그때는 유도분만을 위해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정답은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은 자궁이완제입니다. 자궁이완제는 자궁수축제와는 반대작용을 하죠. 자궁 안에서 아기가 나올 때가 안 됐어. 아직 나오면 안 돼. 아직 덜 컸어. 근데 규칙적으로 진통이 느껴지는 거야.
아니면 생리통 같이 막 묵직한 통증도 조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진통이 있는지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자, 자궁의 수축이라고 그게 판명이 되면 입원을 해요. 그래서 자궁이완제 주사를 맞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조기 분만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태아가 거의 완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자궁 운동을 감소시키고 임신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영아의 생존율을 증가시킬 때 그때 필요한 주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태아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엄마의 자궁이 수축되지 않도록 자궁 이완제를 쓰게 됩니다. 약물로는 염산 리토드린, 이게 라보파라는 약물이에요.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 MgSO4 이런 약물들이 있고요. 자, 부작용으로는 자궁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이게 온몸의 근육들을 다 이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나른하고 기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숟가락들 기운도 없대. 현기증, 권태, 식욕부진, 불안. 자, 그리고 인부와 태아의 심박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황산 마그네슘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자간증, 경련을 완화시키는 데도 사용이 돼요. 자간전증이 있죠. 그 고혈압, 단백뇨, 부종의 증상이 있어요. 임산부에게 자간전증이 진행이 되면서 자간증이 올 수 있는데 그때 경련 발작을 합니다. 그때 자궁근육 이완제지만 근육 이완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황산 마그네슘을 경련 억제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궁 이완제에는 염산 리토드린, 라보파, 황산 마그네슘 요거 이름 알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나른한 증상, 현기증, 그리고 인부와 태아의 심박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한다 라고 하는 거, 자간증에도 사용을 한다 하는 거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응급약. 자, 응급 상황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응급시에 사용되는 약물은 항상 응급 카트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죠. 에머전시 카트에 항상 배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일 출근자가 약물을 점검해야 돼요. 그 약물의 유통기간이라든지 그리고 개수라든지요. 또 응급카트에는 약물도 있겠지만 그 외에 수액도 종류별로 준비해두고 수액 세트라든지 주사기, 그리고 이제 우리 응급실에서 또는 이렇게 응급차에는 항상 기관 튜브 삽입 도구들 있죠. 에어웨이, 안부백, 그리고 뭐 스타일렛, 산소 호흡기 같은 거 이제 바퀴 달린 응급카트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바퀴가 왜 달렸겠어요? 응급 상황이 일어나면 그 바퀴를 밀고 뛰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응급카트에 실린 주요 약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피네프린 나옵니다. 에피네프린. 자, 에피네프린은 부실 수질 호르몬이고 교감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하는 거. 자,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싸우거나 막 도망갈 때 생기는 흥분, 불안, 공포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기전으로 동공이 확장이 되고, 왜?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침샘, 눈물샘, 소화샘은 말라. 분비가 안 된다는 거야. 침도 바짝바짝 마르고 눈물조차 안 나. 자, 소화샘 분비가 안 되니 소화도 안 돼. 뭐 먹으면 바로 체해요. 그럴 때는. 그런데 반대로 땀샘은 또 분비가 일어나요.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죠. 혈관이 수축되고 기관지가 확장이 돼요. 그리고 심근 수축력이 증가를 하죠. 자, 그러니 심정지가 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약물이 바로 에피네프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감신경 흥분제면서 강심제다. 그리고 혈관 수축제, 기관지 확장제라고 하는 거죠. 기관지가 좁아져 있어가지고 호흡이 힘들 때 기관지 확장제로 쓰는 거죠. 자, 금기사항 보세요. 금기사항, 당뇨병, 동맥경화증, 혀부각 녹내장 나왔어요.
이건 앞에서도 봤는데 당뇨병은 에피네프린이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없고, 동맥경화증은요 혈관이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데 에피네프린 사용해봐 그럼 혈관이 꽉 막혀버릴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녹내장은요 우리 이게 에피네프린이 선무제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안구에 안방수를 분비하는데, 이 물이 안방수라는 물이 분비가 되면은 안압이 올라가지는데, 그 안압은 녹내장 환자에게는 안 그래도 안압이 높은데 더욱 안압을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에피네프린 보세요. 적응증에 심정지, 중증 아나필락시스 이런 거 진짜 응급 상황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정지가 와가지고 막,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환자의 과거력을 파악하기가 힘들죠. 일단 살려야 하기 때문에 뭐 당뇨가 있더라도 응급시에는 일단 에피네프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차광 보강해야 된다는 거. 빛을 받으면 약물이 변질이 됩니다. 자, 아트로핀도 부교감신경 차단제로, 자, 부교감신경을 차단을 하면 교감신경이 반대로 흥분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아트로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옆에 약물들 보이시죠? 앰플로 갈색병의 차광보관입니다. 자,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이거 에피네프린 펜이에요. 자, 우리 아나필락시스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정말 응급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죠? 막 응급 키트 이런 데 보시면 에피네프린 펜이 들어있는 때가 있어요. 자, 이때는 앞에 뚜껑만 제거하고 허벅지에 소독도 안 했어. 너무 급하니까 바지 입은 채로 그냥 위에다가 바늘을 꽂아요. 그러면은 바늘이 딱 들어가면 이게 주사기 피스톤도 없어. 그냥 압력에 의해서 주사 약물이 쭉 들어갑니다. 자, 응급시에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에피네프린이 이렇게 펜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볼게요. 리도카인.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고 동시에 무정맥 치료제이죠. 자, 심실성 빈맥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심실성 빈맥이라는 게 심실이 수축이 되면 안 되는 타이밍에 과도하게 흥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리도카인을 주사하게 되면 IV로 들어가요. 심근의 전도를 방해를 해서 이제 한 타임 심실이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심근이 수축을 할 때 그때 전해질 나트륨, 칼슘, 칼륨 이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축이 일어나는데, 특히 나트륨의 채널을 리도카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이 수축되는 걸 막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리도카인도 응급약물에 들어가요. 자, 네 번째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나옵니다. 자, 얘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임상에서는 비본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응급 상황에서 산증이 오면 산증을 교정해주는 약물입니다. 자, 우리 몸의 산도가 얼마예요? pH 7.35에서 7.45로 약 염기성이죠. 근데 수소이온이 막 축적이 되면 이제 산성 쪽으로 가게 되죠, 우리 혈액이. 그때 수액에다가 믹스를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칼슘 글루코네이트예요. 자, 얘는 칼슘을 공급을 해요. 어떨 때? 저칼슘 혈증일 때, 그죠? 자, 이 칼슘도 그렇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도 그렇고 절대 볼루스로 직접 투여하면 큰일 납니다. 자, 칼슘이 아까 말했죠? 심장 근육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IV로 직접 주는 걸 볼루스라고 해요. 직접 IV로 들어가게 되면 심정지가 와요. 자, 무조건 수액에 믹스하는 약물이에요. 자, 저칼슘 혈증에서 투여를 하게 되고요. 자, 사실 칼슘은 고칼슘 혈증도 위험하고 저칼슘 혈증도 위험해요. 저칼슘 혈증일 때는 이게 전해질 불균형이 오는 거죠. 자, 반대로 막 칼륨이 막 올라가서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거든요. 자, 얘네들은 다 직접적으로 심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바로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 뭐 이런 약물들은 혈액 검사를 계속 하면서 그 혈액 검사를 봐가면서 약물을 주게 되는 거죠. 또 심전도 모니터링도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리도카인,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그리고 칼슘 글루코네이트까지 5가지 응급약물을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기초약리 마지막으로 배우실 약물입니다. 바로 구충제. 구충제는 우리 몸의 기생충 감염을 막는 약입니다.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구충제, 우리 기생충 감염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의 70%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위생 상태도 좋아지고 구충제도 보급이 잘 되면서 기생충 감염이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또 요즘에는 유기농 채소들 많이 먹죠. 날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러면 또 쉽게 감염될 수도 있는 게 기생충 감염입니다. 먼저 약물 공부하기 전에 기생충 감염을 방지를 하려면은 채소는 잘 씻어서 먹어야 되고요. 또 그 채소는 물에 5분 이상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또 2-3번 반복해서 세척을 하면 농약 성분도 깨끗하게 제거를 되고 기생충 감염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날 음식 먹을 때도 주의해야 되고요. 기생충은 또 가열해서 먹거나 또 냉동을 시켜 놓으면 거의 이제 사멸을 한다고 하니 웬만하면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게 기생충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물을 꼭 사드시길 추천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구충제 복용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종류로 메벤다졸이에요. 미벤다졸 아니고 미벤다졸도 괜찮고 메벤다졸도 괜찮습니다. 메벤다졸 있고요. 자, 메벤다졸은 경구 투여량의 일부만 흡수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임신 중에는 투여하면 안 됩니다. 자, 사실 메벤다졸 외에도 다른 구충제도 임산부나 수유제는 가급적 피하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피페라진이라는 약이 있어요. 피페라진. 자, 오래전에 이제 회충증 감염이 많을 때 그때 많이 사용이 됐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쓰는 약물이에요. 여기 밑에 피란델 파모에이트, 오타가 맞네. 피란델 파모에이트와 피페라진 이 약물들은요, 어떻게 기생충을 없애냐면 이제 기생충들을 이제 마비시켜가지고 기절을 시킵니다. 충체를 마비시켜가지고 약을 먹고 2-3일 후에 그 충체가 대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을 막 살펴보면은 대변에 그때 막 기절해서 깨어난 기생충들이 막 움직이는데 헐. 이게 지금도 이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애완동물 구충제 먹이시잖아요. 그 구충제가 먹이면 이렇게 대변으로 기생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들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 대변을 바로바로 치워주고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이제 강아지 똥꼬를 막 안 닦아주면 얘가 막 소파나 이불에 가서 막 똥꼬를 막 비비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아이들이 어때요? 물건을 쉽게 입에 갖다 대고 이불도 줄줄 빨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청결에도 신경 써야 되고 구충제 복용도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좋겠죠. 자, 4번, 5번.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이 2가지 약물이 현재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구충제예요. 자, 알벤다졸은 여기 있죠. 얘가 알벤다졸이야. 근데 보세요. 약이 2알씩 들었어. 이 알벤다졸이 비교해 봤을 때 2가지 약물을 비교해 보면 알벤다졸이 아메리카 구충이라든지 분선층 뭐 이런 것까지 잡을 수 있는 좀 더 플루벤다졸보다 범위가 구충 범위가 넓은 구충제라고 해요. 얘는 알약이 2개 들었어. 2개. 자, 1개를 복용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복용해야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이 알벤다졸은 생후 24개월 2돌이 지난 아이들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플루벤다졸은요. 한 번만으로도 구충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깜빡깜빡하는 어르신들한테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플루벤다졸을 권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알벤다졸은 24개월 이후에 아이들이 복용을 하게 했는데 플루벤다졸은 12개월만 이상이면 복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옆에 보시는 젤콤이라는 약물이 이거 직접 우리 가족들이 복용한 사진인데요. 자, 이건 상품명으로 젤콤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플루벤다졸이에요. 자, 얘는 액상으로도 나오고 알약으로도 나와요. 자, 액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먹이기 아주 편합니다. 자, 얘네들은 둘 다요, 아까 위에 있는 약들처럼 충체를 마비시켜 가지고 응가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뱃속에서 기생충을 굶겨 죽이는 약이래. 아예 죽여버리는 약이래. 그래서 이 약들을 많이 쓰나 봐요. 자, 마지막으로 프라지콴텔이라는 구충제가 있어요. 자, 얘는요,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자, 덜 익힌 고기라든지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 민물고기 뭐 이렇게 이렇게 날것 생선 등으로 감염되는 흡충, 조충 감염에 그 감염에는 시중에 파는 구충제는 효과가 없대요. 얘네들은 막 복통이라든지 설사, 구토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는 병원 진료를 받아서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처방받아서 살 수 있는 약입니다. 자, 흡충, 조충 이런 애들은 폐나 간에 붙어가지고 피도 빨아먹는데, 폐디스토마, 간디스토마가 기생충 감염인 거죠. 근데 또 심하면 이제 뇌라든지 척수에도 침투한다고 하니까 이제 죽은 상태로 오래 있었던 날 것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구충제는 저렴하기도 하고 쉽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6개월마다 모두 같이 복용하면 좋다고 해요. 또 예전에 항암 효과가 막 있다는 거짓 뉴스도 돌아가지고 한동안 구충제가 막 품귀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드디어 기초양리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자, 제가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해서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